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지음. 어머니 살려주세요. 멜레아 그로스의 죽음. 멜레아 그로스가 태어났을 때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가 그의 운명을 예견한 적이 있었어. 그중 두 여신은 아기의 용기와 영광을 예언했으나 세 번째 여신은 난로의 장작이 모두 타는 것과 동시에 그도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 어머니 알타이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작을 꺼내 불을 끄고 소중하게 보관했지. 그로부터 20여 년 뒤 칼리돈에서 사납고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던 차에 처녀 사냥꾼 아틀란테가 활을 쏘아 멧돼지에게 상처를 입히자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고 결국 멜레아그로스가 멧돼지를 죽여 그 가죽을 상으로 받았어. 멜레아그로스는 아탈란테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멧돼지 가죽을 주려 했지. 이에 세민한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 활방을 놓으며 아탈란테를 모욕했어. 그래서 화가 난 멜레아그로스가 외삼촌들과 싸움을 한 끝에 그들을 죽이고 말았지. 멜레아그로스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알타이아는 그 장작을 꺼냈어. 내가 너를 낳음으로써 너에게 첫 번째 삶을 주었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무 든 거를 꺼내 두 번째 삶까지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피부치를 죽여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두 번째 생명을 그만 끝내야겠다. 사랑스럽고도 미운 내 아들아. 말을 마치고 그녀는 보관해 두었던 장작을 꺼내 불 속에 던지고 말았어. 멜레아그로스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불길에 타죽고 말았지. 그는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대. 그리고 결국 알타이아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끝에 결국엔 목을 매 죽었다지. 모체와 테아의 생존 경쟁. 수많은 경쟁을 뚫고 성공한 난자와 정자의 랑데뷰. 하지만 아직 생존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간이 탄생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그마한 수정란이 얼마나 생존 본능이 강렬한지, 생존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면서 탄생과 죽음을 통한 생명의 존재 의의와 가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미 말했듯이 수정란이 성체가 되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주 많습니다. 그 첫 관문은 모체와의 싸움입니다. 태아에게 엄마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보호자인데 싸움이라뇨. 물론 태아에게 모체는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근원이자 세상 전부입니다만 그만큼 자신의 생존을 시시때때로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세포 덩어리인 수정란이 제공벽에 착상하기 위해 태반을 형성하여 모체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흡수하기 위해 모체와 티격태격 벌이는 군비 경쟁, 모체의 거부 반응과의 투쟁 등 조금 과장하자면 체험 수기, 난 이렇게 살아남았다 수준입니다.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성장 발달을 위해 모체로부터 에너지를 가급적 많이 빼앗으면서도 모체가 자신에게 안정한 생활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임신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체의 입장에서는 2분의 1은 타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태아를 자신이 받아들여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임신은 유지하면서도 태아의 엄청난 식욕과 성장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체는 임신 기간 내내 양면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태아를 위해 생존할 장소와 성장할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태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반부터 서로에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했으니 수정란에겐 자궁에 착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태아가 본질적으로 모체와 절반의 동질성과 절반의 이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자와 난자 도킹은 자궁 내가 아니라
자궁과 난소를 잇는 나팔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도킹에 성공한 수정란은 이제 자신을 40주 동안 키워줄 자궁으로 이동해야 하죠.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일주일. 이 시간 내에 약 70%의 수정란이 착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해요. 지난해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국내 시판이어가 된 사후 피임약 노레보의 경우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이 약을 먹으면 자궁 내막이 파괴되어 수정란이 내려왔을 때 착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란이 자궁까지 내려왔을 때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궁벽이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이면 착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정란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절반의 성공을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모체는 이 아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키워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암사자가 새끼를 벼랑에 굴려 떨어뜨려 살아난 놈만 키우듯이 말입니다. 또한 모체는 아기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절반의 예물질을 외부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 아기를 공격하기도 하죠. 이 경우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RH 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출산입니다. RH 혈액형을 가진 여성이 RH 플러스의 혈액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여 RH 플러스 혈액을 가진 아이가 생기면 엄마의 면역체는 RH 플러스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항체를 만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첫 아이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 아이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를 비교해보면 RH 플러스가 우성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다시 RH 타입의 아이가 생겨나기 쉬운데 이번에는 엄마의 몸속에 기존에 만들어뒀던 항체들이 아이가 생기자마자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이는 대기 자연 유산되며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RH- 타입의 여성이 RH 플러스인 남성과 결혼할 때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모체 쪽에서 가혹할 정도로 공격을 시도하면 태아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까요? 작고 여리기는 하나 태아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태아에게도 강렬한 생존의 열망이 있거든요. 태아는 모체가 가하는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태반을 만드는 것이지요. 태반을 형성함으로써 태아는 모체의 혈액이 직접 자신과 맞닿는 것을 피하면서 모체에게서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취하게 된답니다. 태반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모체에게는 해로운 물질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며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넘기도록 발달되어 왔습니다. 태아의 혈액과 모체의 혈액이 직접 섞이지 않고 태반을 통해 물물 교환만 하기 때문에 태아와 엄마의 혈액형이 달라도 태아는 문제없이 생존할 수 있답니다. 태반은 임신 4개월경이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 유산의 경우 4개월이 지나면 그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일단 태반이 형성되면 태아는 모체가 가하는 위협에 대한 일차적인 방패막이를 만든 셈이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린 태아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사냥에 나서죠. 그동안 꼼짝없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의기양양해집니다. 태아는 모체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HPL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체 내에 인슐린의 작용을 저해하여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HPL이 많이 나오면 자연히 인슐린의 작용이 방해를 받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당치가 높아지는데 이는 엄마의 혈액 속에 더 많은 영양분이 흐르게 된다는 뜻이니
태아는 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도 자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도둑맞지는 않습니다. 엄마 역시 태아에게 대항해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죠. 태아는 그럴수록 HPL의 분비량을 늘리기 마련이어서 임신 중 모체의 혈액 속에는 정상인의 1000배에 가까운 HPL이 흐른다고 해요. 이는 마치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 소 강대국이 벌였던 군비 확장 경쟁과 비슷하죠. 미국이 미사일을 만들면 소련은 더 강한 미사일을, 거기에 대항해 미국은 다시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악순환. 모체와 태아 사이의 이러한 경쟁은 임신성 당뇨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결국에는 전체적인 혈류량을 증가시켜 모체는 임신성 고혈압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고혈압을 앓았던 산모들이 때때로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태아의 모체 심식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신 중기를 넘어서면서 태아의 세포들은 본격적으로 자궁병을 뚫고 침입하여 모체가 자궁으로부터 보내는 혈류량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임산부들은 이로 인한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고 이들이 자궁 근처의 신장까지 침범하는 경우 신장염을 앓기도 합니다. 자그마한 태아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세계로부터 생존 여건들을 얻어내려는 욕망은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모체가 자신의 유전자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면 태아는 무사히 10달을 견뎌낸 뒤 좁은 산도를 기어 내려와 세상빛에 눈을 뜨게 되고 그제서야 다시 한 번의 생을 시작하는 것이죠.